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1차 노무사 경제학 마무리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원샷 1, 2, 3 경제학 요 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요 책을 준비하셔도 되고 뭐 따로 유인물 나눠드린 그거 자료 책 구입하셔서 그걸 사용해도 됩니다. 뭐 편한 대로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하루 만에 요 핵심 내용을 다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예전보다는 약간 뭐라고 할까 40문제로 늘어나기 때문에 문항수가요. 약간 구석구석까지 좀 잘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예전에 있는 기출문제 수준으로 봐서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셨다가는 이번에 좀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에도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잘 하시면 되겠고, 제가 출제 포인트가 여기 보시면 원샷 1, 2, 3에서 123개 포인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미시경작이 있고요. 거시경작이 이렇게 있는데 대략 한 10개에서 좀 더 파트별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요런 포인트가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약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거라든가 뭐 객관식 문제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보시고 한번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 시간은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희소성과 기회비용인데 경제학의 모든 선택의 문제는 이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걸 기회비용이라 합니다. 근데 선택과 관련이 없는,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의사결정 선택에서 제외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매몰비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잊어버려야 돼. 어떻게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봐주시고. 그래서 경제학에서 진짜 비용은 기회비용이라서 우리가 경제학 이윤이다 그러면 전체 총수입이요. TR에서 TC를 빼는 거야. 근데 이 TC가 기회비용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경제적 이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회비용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회계사가 보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총수입에서 여기 나와 있는 명시적 비용만 뺀 나머지 이게 회계적 이윤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맞습니까?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죠. 근데 이거는 뭐 객관식으로 문제 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상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고, 객관식용은요, 요거 생산 가능 곡선 봐주시죠. 가장 생산 PPC라고 하죠.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브라고 하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영역을 나타낸 곡선이 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다? MRT라 하고요. 이게 바로 이렇게 XJ의 기회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PPC의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 여기 나타내고 있는데 MRT, XY인데 관심사가 X잖아. 그래서 XJ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눈을 여기다 그리게 되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가 되고요.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생산 가능 곡선이 변하게 됩니다. 이동을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요인들, 특히 인적 자본 축적이나 기술 진보나 천연 자원이 개발되거나 인구가 증가하거나 뭐 등등 이렇게 되면 경제 활동 참가율이 늘어나게 되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밖으로 가게 돼요. 가볍게 보세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음 볼게요. 경제학의 방법론에서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량과 저량의 개념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량이라는 것은 플로우입니다. 일정 기간. 여기 수요 공급뿐만 아니라 저축과 소비, 투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유량이 되는 것이고 끝에 통화량, 자본량, 국가의 부, 외환 보유고, 현재 달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저량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개념을 잘 보시긴 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유량과 저량 어떤 게 유량이고 어떤 게 저량인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구성의 오류 요거 죄인의 딜레마 기억나십니까? 부분으로 봤을 때는 최선의 선택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선이 아니다. 예, 그게 바로 네, 구성의 오류, 죄인의 딜레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와 수요 곡선의 응용 나와 있는데 수요도 유량이라는 개념 잘 보시고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나 얼마나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가 구입 의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면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서 이게 량자가 들어가면요. 아시겠지만 곡선상의 이동이 되는 것이고 여기 수직축에 나와 있는 그 변수가 변하면 곡선상의 이동이고 그 외에 다른 게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수요 법칙의 예회라고 보시면요. 베블레의 법칙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렇게 뭐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예외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재화의 가격이 올라갈 때 오히려 사람들이 물건을 더 사는 거야. 더 몰려드는 거야. 오케이? 왜 그런가? 그렇게 얘기하면 가격이 올라갔어요. 1번. 그러니까 원래는 소비량이 감소해야 되잖아. 이렇게 2번. 이렇게 감소해야 되는데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한다니까? 왜요? 가격이 올라가면 이렇게 과시하려는 욕구 때문에 과시라는 욕구 때문에 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되면 과시하려는 욕구 때문에 곡선 자체가 밖으로 이동하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게 많이 이동한 거야. 그럼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우리 노동경제 하시면 뭐 보셨을 텐데 뭐 코호트 효과처럼 요 두 개 점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소비자 주권은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호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요 곡선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어. 가격에 대해서 마이너스죠. 보이시죠? M이 소득이야. 소득에 대해서 플러스입니다. 정상제. PY에 대해서 마이너스야. 보완제. 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는 것은 이제 네트워크 경제학이 인터넷 경제학, 플랫폼 경제학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개인의 수요가 내가 살까 말까? 여러분도 어느 학원에서 누구 강의를 들어야 되지? 라고 할 때 어떻게 의사결정합니까? 그래요. 남들 따라서 일타 강사 들어가잖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소비가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일타 강사 속에서 내가 있으면 왠지 안도감이 있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일타 강사의 어드밴티지를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학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특성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왠지 일타 강사가 아닌 사람을 선택하면 나만 잘못된 것 같고 근데 여기 강의하시는 많은 분들은 다 합격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자기한테 맞는 분 찾으시면은 전혀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게 다른 사람의 소비가 영향을 받게 되는 약간 이거 외부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저 뒤에 시장 실패에서 외부성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편익이나 비용에 영향을 주는 그런 선택을 외부성이라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편승 효과랑 밴드웨건 이펙트를 합니다. 유행 효과라고 보시면 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더 몰리게 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야. 거기까지 안 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게 되면 수요 곡선은 좀 더 탄력적이다. 이게 뭐야? 기울기가 완만한 기울기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편승 효과, 밴드웨건 효과, 유행 효과랑 반대가 되는 게 속물 효과라고 있습니다. 명품처럼 한정된 수량을 특권의식, 내가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 가격이 싸지면 오히려 소비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이너스까지 갈 건 아니지만 기존에 우하행하는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가 좀 가팔라진다. 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전부 다 시험에 이걸 단독으로 물어본 적은 없고요. 그냥 전체적인 수요 공급을 비롯한
경작적 마인드를 형성하는데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과 공급 곡선에 응용해서 공급도 일정 기간의 유량이라는 거 잘 보시고 사전적입니다. 윌링니스, 내가 구입을 한 게 아니라 구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곡선 자체가 밑에서 봤을 때 의미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코스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공급 곡선 상방 이동하고요. 비용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공급 곡선 하방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주로 이제 정부가 우리가 이제 많이 할 거는 세금을 때리는 거야. 세금을 인상하면 공급 곡선 상방 이동.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공급 곡선 하방 이동. 오케이? 그리고 사과의 미래 가격이 하락할 게 예상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걸 조금이라도 비쌀 때 팔려고 막 시장에 내놓는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한다. 우측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의미를 우리가 얘기할 때 수요 곡선의 높이는요.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이 높이 자체가 얼마까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 willingness to pay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급자 입장에선 내가 콜라를 하나 생산한다 그러면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willingness to accep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개념 잡으시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균형의 개념과 균형의 조정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균형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 충격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다음에 그 충격이 다 사라져서 더 이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변화할 만한 요인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균형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이건 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기 달라라. 오케이? 자, 균형의 조정 과정은요, 왈라스 조정 과정이 있고 마샬 조정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다가 이번에 회계사 시험에 출제가 한 번 됐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조정이 되잖아. 이게 왈라스 조정 과정, 왈라스라는 학자 이름을 딴 거야. 왈라스 법칙 이렇게도 얘기해요. 가격이 조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마샬의 균형, 마샬의 조정 과정은 제가 밑에서 봐가지고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과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 그 달나라 여행 상품에 대한 Q가 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고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조정되는 과정, 네, 그걸 나타냅니다. 자, 거미줄 모형은 이제 시차, 우리 녹경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가격이 파동되는 것을 시차가 발생하는 거, 고추, 배추, 이 동태적인 거예요. 근데 기대 자체는 시간을, 동태적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다이나믹이라니까 시간을 고려해서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의 기대는 이게 과거에 정태적인 기대를 하게 되는 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생산하는 거는 전기의 가격에 의존하고 소비하는 사람의 소비량은 지금 현재 가격에 의존한다. 거기에 초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로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우리 녹용에서는 이제 갑자기 여기 수요가 이렇게 있다가 뭐 AI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가격이 이렇게 팍 올라갔다가 수량이 늘었다. 이렇게 해서 점차 균형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발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녹용에서도 있고 하니까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균형에 대한 요 조정 과정과 균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 지금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탄력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은 우리 많이 했죠. 어떤 외부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계산을 할 때 1번 부분과 2번 부분 두 가지 부분의 힘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1번 부분이 기울기의 역수야.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성은 커지고요.
2번 부분은 위치입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수요함수를 쓰게 되면 이렇게 X의 가격, Y의 가격, 소득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변했을 때 미치는 효과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교차 탄력성,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소득 탄력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측정을 하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영향을 주는 요인 이거 마샬 힉스의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임금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정리해 두시죠. 대체재가 많이 있을수록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는 선택 가능한 폭이 커지기 때문에 탄력성이 커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탄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 여러분, 사치품이라는 게 왜 사치품이야? 아니, 우리가 버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사치품이지. 우리가 뭐 비싼 뭐 명품 가방, 재벌 회장한테는 그게 뭐 사치품이야. 껌값이지. 그러니까 별로 탄력적이지 않다고요. 재화의 분류 범위가 좁을수록 탄력적이 되는 거 아실 겁니다. 음료 시장이 아니라 탄산음료, 콜라 이렇게 범위가 좁을수록 대체할 만한 게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3번 정도를 보시고 재화의 성격에서 필수품과 사치품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필수품이 탄력성이 작고 사치품이 탄력성이 큽니다. 기간도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가 우리가 이제 뭔가 대응하고 반응하고 충격에 대해서 그걸 대비할 여력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장기가 좀 더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탄력성과 판매 수익과의 관계 보시면 판매 수입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격을 올리고 낮추는 게 좋을까? 언제 가격을 낮추는 게 좋습니까? 그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가격을 낮췄을 때 고객들이 확 넘어오게 되니까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자, 그래프로 본 거야. 여기 보시면 1번 시각에 나와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수요 곡선이 완만할수록 탄력성이 큽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평이 되면 완전 탄력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위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 가운데 위치가 되면 탄력성이 1이 되고요. 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탄력성을 구한다 그러면 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분모분의 분자 이걸 보시면 되겠죠.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가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이 편법 공식 잘 좀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력성에 응용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있는 게 아니라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있습니다. 자, 소득 탄력성은 여기 보시면 충격을 주는 게 소득이 변화할 때 얘기하고요. 가격 탄력성 공식과 똑같습니다. XJ 가격 대신 소득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첫 번째는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면 정상제고요. 0보다 작으면 열등제야. 주의하셔야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얘가 열등제가 비재화는 아닙니다. 비재화라는 건 뭐야? 쓰레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제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게 되면 이게 사치제고요.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 필수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X제 소비량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죠.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게 되면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시험장 가서는 이런 것들은 생각할 게 아니라 빨리빨리 객관식이고 문제를 많은 양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체제 경우에 Y제 가격이 올라갔어. 플러스 관계야. 그럼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우측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이동. 네, 이 정도 봐주시고. 자, 내구재 같은 경우는 이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는 않지만 그냥 하지 마시고 요거 정리하세요. Q가 P에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있으면 이거 어떻게 써? Q가
P의 알파분의 1 요런 꼴이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있잖아. 이거 알파. 이게 바로 탄력성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암기하시죠. 직접 계산해 보셔도 되긴 하는데 그냥 이 자체로 머릿속에 암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거 암기하셔야 돼. 아모로스 로빈슨 공식 이거요. TR이라는 총수입은 P 곱하기 Q잖아. 이거를 우리가 변화율로 나타내면요. 이렇게 총수입의 변화율 하면은 가격의 변화율 더하기 수량의 변화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요거 따로 암기하시고 요것도 아로 공식입니다. 아로 공식. 요 델타 T를요. 요거 델타 Q 이게 뭐야 이거? MR은 P 1- 탄력성분의 1. 이게 뭐 할 때 많이 사용되냐면 우리가 독점 시장 있잖아. 독점에서 우리 객관식에서 많이 봤을 텐데 탄력성이 나오면 무조건 아로 공식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하면요. 이것도 편법 공식 그래프로 기하학적으로 암기해두세요. 원점분의 전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원점분의 전체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점을 통과하면 원점분의 전체 언제나 1이야. 오케이? 저기서 만약에 여기 직선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있다 할게요.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들은 탄력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만약에 여기 다 어떻게 돼? 탄력성 다 1이에요. 원점분의 전체.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봐주시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원점분의 전체, 원점보다 전체가 크잖아. 그러니까 탄력성 1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봐주시죠. 다음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인데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최대한 구입하려고 하는 금액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빼버리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A가 바로 소비자, 여기 A, B, C가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인데 실제 지불한 금액이 B와 C이기 때문에 이 A가 바로 소비자 잉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되겠고 생산자는 최소한 나 얼마만큼 받으려고 하냐면 C만큼 받으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받은 금액이 B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B가 바로 생산자가 얻게 되는 이득, 생산자 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봐주시고 여러분 생산량이 최적 수준을 벗어나잖아? 우리 물이 100도씨에서 끓게 되는데 여기가 100도씨야 여기가 최적이야 근데 물이 100도씨보다 좀 더 80도씨가 되거나 120도씨가 되거나 이래도 다 과소 다 최적 생산을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소 생산되는 경우는 여기 언제가 과소 생산됩니까? 과소일 때. 여기 Q0가 될 때 이만큼의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기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주로 맞아요. 독점일 때 생산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덜 한다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그쵸. 독점일 때가 있고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성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할 때 또 뭐가 있어? 그래요. 조세를 부과할 때 세금을 때리게 되면 이제 기업이 생산을 줄이면서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줄어들어서 사회적 후생 손실 총합부담이 발생하죠. 과다 생산되는 경우도 이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깁니다. 과다일 때. 언제 후생 손실 과잉일 때 됩니까? 반대야. 주로 해로운 외부성. 나쁜 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더 하잖아요. 그래서 해로운 외부성이 존재할 때 과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과다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네,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볼게요. 가격 통제를 합니다. 정부가. 그래서 상한 가격, 하한 가격, 최저 가격 하죠.
자, 최고 가격은 가격 상한제라 합니다. 시장에서의 집값이나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은 얼마 이상 올라가지 마 해가지고요. 이자율 규제라든가 임대료 상한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에 해당하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사회적 후생 손실 잉여가 날아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초과 수요를 뭐 선착순이나 배급제나 친분 관계를 활용해서 나눠주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입니다. 더 원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급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암시장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퀄리티가 품질이 저하됩니다. 오케이? 임대료 규제의 장단기 효과, 특히 장기가 되면요, 이 수요와 공급이 더 탄력적이어서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후생 손실, 초과 부담뿐만 아니라 여기 초과 수요도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다음 볼게요. 다음에 최저 가격제, 최저 임금제 이렇게 해서 많이 얘기할 건데 이게 임금이 경직성을 유발하는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시로 가게 되면 최저임금제 때문에 이렇게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 그리고 직장을 취업한 사람은 나쁘지 않아. 근데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해고된 사람 입장에서는 후생이 오히려 감소할 수가 있고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역시 어떻게 돼? 고용이 감소해서 이만큼의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노경에서도 할 건데 노동자들의 총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임금에다가 고용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임금이 상승했을 때 노동의 수요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면 그게 탄력적인 거잖아. 그렇게 되면 총 노동소득은 감소하죠. 그래서 이게 노경에서는 어떻게까지 연결을 하냐면 언제 노조가 힘을 발휘해서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먹힐 수 있는가 그거 얘기할 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조세를 부과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조세 전가와 귀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물품세에 대한 귀착을 보시면 종량세와 종가세가 있어요. 요즘은 종가세도 조금 출제가 되긴 하는데 종량세에 초점 맞춰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첫 번째 귀착이라는 것은 누가 부담을 하는가 요걸 나타내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 조세 부담은 법적으로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하는가 그거에 의해서 영향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가 그게 관심이거든요. 근데 그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이 협상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탄력성이 크다라고 하면은요 힘이 센 거야. 외부 충격에 대해서 야 너 이거 가격 올려 그럼 나 이거 안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힘이 세다 이 뜻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림도 나와 있지만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이야. 자, 이거는 수요에 정해진 기호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수요에 대한 탄력성이고 얘는 공급의 탄력성이라 합시다. 에타라고 읽는다 그랬죠? 탄력성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이렇게 했을 때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그러면 여기 입실론이 에타보다 훨씬 더 커서 소비자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가 힘이 센 거야. 소비자가 더 힘세 이렇게 된다고. 힘이 세기 때문에 누가 더 부담을 많이 진다? 소비자 부담은 작고 공급자가 부담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봤을 때는요. 경제적 귀착 측면에서는 그래서 소비자한테 부과나 생산자한테 부과나 아무 차이가 없고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찾으시면 돼요.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조세를 부과했을 때 사회적 후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돼요? B와 C가 정부의 조세 수입이죠. 이렇게. 네, 이해 가시죠? 자, 조세를 부과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의 크기가 어떻게 돼? E와 F예요. 이거 뭐 잘 여러분들 익숙하게 많이 보시는 거니까 요걸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달라지고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탄력성과 관련한 조세 부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보다 좀 완만하지. 얘는 가파르잖아. 그래서 디맨드 곡선의 기울기가 디맨드 곡선이 가팔라요. 가파. 이거는요.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인 거야. 그래서 소비자가 어떻게 된다? 소비자가 힘이 약한 거야. 소비자가 힘이 없어 이 뜻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그 정도 봐주시죠. 이거는 약간 주관식 용입니다. 공급 곡선 이동시키는 거랑 수요 곡선 이동시켰을 때 사회적 후생 손실 그리고 이렇게 가팔라서 소비자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소비량의 감소도 조금만 감소하잖아요.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금 감소한다고 이렇게. 얘는 거래량이 많이 감소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소하면 초과 부담이 커지게 되고요. 조금 감소하면 초과 부담이 작아진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다음 볼게요. 자,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도 조세랑 마찬가지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기는데 사회적 후생 손실이 요거 과다하게 생산 공급되는 거죠.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대, 과잉 생산을 하기 때문에 후생 손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오케이? 정부의 보조금을 위한 지급액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보조금 지출액이 ABC, 직사각형 면적만큼이고 소비자도 행복해지고 생산자도 행복해져. 근데 이제 정부의 슬픔이 더 큰 거야. 정부의 이 보조금이 굉장히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다음, 자, 물품세에 대한 초과부담인데 우리 초과부담 할 때 공식 암기해 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요걸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공식은 보통 재정학이나 조세론 그런 데서 하는데 우린 요 정도만 하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잖아. 디맨드 곡선이 완만하잖아. 그러면 여기 삼각형 크기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클수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과 부담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수직이잖아. 이렇게 되면 초과 부담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보시면 탄력성에도 영향받고 조세를 부과했을 때 텍스를 이렇게 2배 올리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후생 손실은 2의 제곱으로 삼각형 요게 초과 부담이잖아. 사회적 후생 손실인데 요거보다 요 삼각형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요거 보시면 살짝 봐도 한 4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율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금 더 들어갈게요. 소비자 이론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효용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총효용과 한계효용이고 총효용의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한 것이고 한계효용이다. 한계라는 게 말 그대로 한 단위 증가하는 것이고 어디셔널 추가적으로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총 효용은 점차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은 가격이 낮고요. 필요하지 않는 다이아몬드가 가격이 높아요. 왜 그런가?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사용가치와 시장가치, 여러분 교환가치인데 시장가치가 바로 교환가치야.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교환이니까. 물은 사용가치가 큰데 교환가치는 되게 작아요. 아니, 물은 우리 생활, 서바이벌,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 나와 있는 교환 가치가 왜 작아?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뭐냐면 사용 가치는 총 효용에 의해서 결정되고 교환 가치는 한계 효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만 하시죠.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선호와 무차별 곡선인데 선호에 대한 기본 공리 살짝 체크해 주세요. 완비성, 완전성, 이거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비교 가능한 거야. 좋아한다, 싫어한다, 나는 무차별하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행성은 일관성이 있는 거야. X가 Y보다 좋고, Y가 Z보다 좋아요. 그러면 X와 Z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X가 좋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다음에 연속성, 이거는 약간 잘게 쪼갤 수 있는 가분성을 뜻하고요. 단조성, 다자익선을 의미합니다. 이 단조성이 우리가 많을수록 더 효용이 증가한다는 거니까 그 재화에 대한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다. 이걸 나타내고요. 볼록성, 이건 골고루를 선호하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 정도 보시고, 자, 무차별 곡선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등고선 모양에서 우리가 따왔고요. 일반적인 특성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효용함수 주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겨 있으면 우하향하는 기울기야. 우하향한다라는 것은 쓰레기가 없어. 쓰레기가 있으면 우상향합니다. 한계 효용이 다 0보다 크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단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차하면 안 됩니다. 교차하면 이행성을 위배하는 것이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합니다. 한계 대체율을 체감한다. 골고루를 선호한다. 이게 바로 다양성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한 과목만 공부를 계속하거나 한 재화만 계속 소비하게 되면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소비하는 게 좋죠. 요거는 그냥 암기하세요. 뭐냐면 사전 편찬식 선호, 알파벳 ABCD가 먼저 나오는 것처럼 가나다라, 기역, 니은, 그게 앞에 중요한 거잖아. 저는 뭘 가지고 설명하냐면 올림픽 대회 나가면 동메달 개수, 은메달 개수 많이 있어도 국가별 순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래요. 1등만 기억하는 약간 그런 세상이죠. 금메달 개수가 많으면 금메달이 2개가 있는데 은메달, 동메달이 100개 있는 나라보다 순위는 위에 있어. 그런 것들 사전 편찬식 선호인데 그때는 연속성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 한계 대체율. 우리 한계 대체율 많이 했죠. XZ 재화를 한 개 이렇게 소비를 증가시킬 때 대체 Y제를 얼마나 포기해야 되는가, 대체해야 되는가, 그 비율을 나타냅니다.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때문에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합니다. 소비자의 주관적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거 알 수가 있고, MRS 이게 Y와 X의 한계 효용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 신디와 민디 녹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A가 B보다 X자 하나 증가시킬 때 포기하는 Y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죠. 자, 좀 특수한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있습니다. 완전 대체제 관계가 있고 완전 보완제, 중립제 있는데 요거는 우하향은 직선이야. A와 B가 다 0보다 크다는 의미죠. 그리고 효용이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것이고,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L자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완전 보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X제가 중립제입니다. 그러면 이거 X가 영향을 안 받는 거야. Y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이 경우는 무차별 곡선이 수평이고요.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잘 체크해 주시죠. 자, 다시 X제가 중립제야. 중립적이라는 건 뭐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X제가 중립제이기 때문에 X제 소비를 증가시켜도 효용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준선형 효용함수 요거 요즘 유행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완전 보완제인 경우는 우리가 이게 대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체 효과가 없어. 대체 효과가 빵이면 가격 효과를 대체 효과, 소득 효과로 분해하는데 대체 효과가 빵이면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랑 같아요. 근데 얘 준선형 효용함수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소득 효과가 빵 이렇게 되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랑 같게 되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을 이 소득의 증감에 따라서 바로 위에 쫙 위치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x제가 b제화가 돼요. 그럼 이제 쓰레기가 있으면 우상향하게 됩니다. y로 정리해서 살짝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한계 대체율이 체증하는, 여기는 지금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산선. 그치, 주어진 소득으로 주어진 x제랑 y제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구입 가능한 영역을 나타내고요. 예산선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m이 뭐야? m이 내가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두 제와에 소비합니다. 그래서 x제에 지출하는 금액, 그리고 y제에 지출하는 금액, 그래서 x제랑 y제 이렇게 지출하는 금액, 요게 소득 내에서 형성이 돼야 되겠죠.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여기 x제 지출금액, y제 지출금액, 요거 두 개가 소득 이내에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우리 많이 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되고 소득이 증가하면 평행하게 이동합니다. x의 가격이 하락하면 여기가 고정되어 있는 거야. y의 가격이 하락하면 여기가 고정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예산선이 이렇게 구입량이 제한되어 있거나 가격 할인을 한다거나 현물 보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선택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이렇게 접할 때 효용 극대화가 결정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우리 늘 많이 연습합니다. 목적식과 제약식 이렇게 써가지고 요걸 가지고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 효용 극대화하는 거 풀어보게 됩니다. 자, 여기 MRS랑 PY분의 PX가 같을 때가 효용 극대화가 돼요. 그게 2점이죠.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할 때이고요. MRS가 PY분의 PX랑 같을 때이고요. MRS가 주관적 교환 비율이니까 객관적 교환 비율과 같을 때이고요. PY분의 PX 요거 해서 가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원당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선호는 우리가 바뀌는 거 아니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광고 같은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선호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x제에 대해서 만약에 광고를 한다 그렇게 그럼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좀 가파르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자, 예외적인 소비자 균형인데 이게 이제 응용 계산 문제로 할 때 출제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자주 나오죠. 구석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여기 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의도하는 바는 접하지 않은 거야. 예산선이 이렇게 있잖아. 예산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딱 접한 거야. 여기는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서 요렇게 접하게 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 이게 소득이 더 안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X만 구입하는 하나의 재화에 대한 소비량이 제로가 되면 그때가 구석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계 효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잖아. 그래서 MRS가 원래 체감해야 되는데 이렇게 체증하는 경우는 이게 뭐야?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거죠.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합니다. 이렇게. 오목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효용 극대화가 아니라고. 효용은 밖으로 갈수록 효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가 구석해가 됩니다. 물론 효용함수의 요 곡선이나 기울기에 따라서 두 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어떤 하나의 재화의 소비량이 빵 이렇게 되는 게 구석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PCC와 ICC 나와 있는데 ICC는요. 소득이 이렇게 증가할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을 나타내고요.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게 이렇게 엥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득과 X의 소비량을 직접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거는 암기하실 때 엥겔 곡선이 아니면 ICC가 원점을 통과하는 방사선의 직선 위에 있으면 이때가 요겁니다. 1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직선 형태가 되면 XJ랑 YJ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2요. 이렇게 보시면 돼. 밑에 거는 그냥 살짝 체크해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CC와 엔겔 곡선 나와 있는데 XJ가 정상제면 오른쪽에 위치하겠죠. 열등제면 XJ 왼쪽에 위치해서 이게 X의 소비량이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원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예산선일 때 열등제든 어쨌든 그걸 떠나가지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열등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 소득 증가하다가 이렇게 좌상방으로 가면 XJ가 이제 열등제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엔겔 곡선의 형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약간 이게 원점을 통과하는 45도 선으로 표현했는데 직선이면 그게 탄력성이 1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1인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증가했어. 여기서 소득이 증가했어. 여기다 표현을 했는데 증가했을 때 소득이 이렇게 증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조금 증가합니다. 조금 증가했어.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얘가 조금 증가했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소득 증가에 대한 소비의 증가가 조금 증가했으니까 탄력성이 1보다 작아서 필수제 이렇게 되고요. 자, 얘처럼 X의 소비량이 많이 증가했어. 느낌 이해 가시죠?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 아니 이게 소득이잖아. 소득이 증가했는데 X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지금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 주인공 잘 잡으세요. X의 소비량과 Y가 아니고 지금 Y가 되면 ICC가 되는데 소득으로 직접 표현한 거니까 엔겔 곡선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닮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되면 사치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1차 시험 대비라기보다는 약간 뭐라고 할까? 2차 노경의 그래프 대비하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할 수 있을 때 조금 체크해 두시고요. 자, PCC의 P는 뭐라고? 가격이 변하는 겁니다. 가격이 변화했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을 나타내는 점들인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각각의 여기는 X랑 Y가 돼요. 가격이 변하니까 XJ 가격만 변하니까 여기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 잘 보세요. 자,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하게 되면서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 그걸 나타내는 게 PCC. 여기는 나타내진 않았지. 나타내려면 이걸 연결해야 된다니까. 요거를 PCC. PCC의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을요, 직접 X의 가격과 X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그게 디맨드 곡선이 돼요. 근데 ICC는 우리가 앞에서 원점을 통과하는 방사선일 때 그걸 기준으로 봐달라고 그랬는데 PCC는요, 이 수평을 기준으로 보세요. 오케이? 수평일 때가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참고 보시면 수평일 때 YJ 구입량이 불만일 때 X의 지출 금액과 Y의 지출 금액이 다 항상 일정하고요. 그러면 이때는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일 때 그런 특성이 많이 되는데 이때는 가격 탄력성이 1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격이 변화했을 때 대체 효과, 소득 효과인데 이거는 노경에서도 엄청 많이 할 것이고 우리 많이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껌이죠. 대체 효과는 동일한 효용을 유지합니다.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서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재화의 소비량을 줄이고 싸진 재화의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이고요. 소득 효과는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합니다. 실질 소득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XY의 소비량이 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예외적인 경우는 앞에서 본 것처럼 대체 효과가 제로인 경우가 완전 보완제가 되고요. 소득 효과 제로가 되는 경우 뭐가 있었어? 여기요. 여기 무차곡선이 여기야. 여기 소득 효과가 요거 두 개죠. 이해가시죠? 예산선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준선형, 쾌자의 리니어, 준선형. 그러니까 준은 이제 뭐뭐와 비슷하다 이 뜻입니다. 효용함수일 땐 이렇게 되고 가격 효과가 제로가 되면 열등제일 때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그 힘의 크기가 똑같게 되는 경우 이게 바로 가격 효과가 제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의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가격 효과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효과가 반영된 수요 곡선을 얘기하고요. 보상된 수요 곡선은 뭐라고요? 대체 효과만 나타낸 수요 곡선이지
그래서 소득 효과를, 대체 효과를 이제 여기 소득 효과, 실제 소득이 증가하는 걸 덜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만 반영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세 가지 했습니다. 정상제일 때 열등제인데 기펜제가 아닌 열등제, 기펜제인 열등제. 기펜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열등제 중에서 상식에 통하는 효과가 대체 효과야. 근데 삐딱선이 효과가 소득 효과라고 그랬습니다. 상식에 통하는 효과 이해하시죠? 상식이 뭐야?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소득 효과, 이거는 제가 삐딱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공급 곡선이 무슨 뭐 후방 굴절하고 이렇게 되는 거, 기펜제 이런 것들은 삐딱선이를 나타내는 저 소득 효과가 굉장히 삐딱하게 작동하는데 힘이 셀 때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도출하게 되는데 좀 잘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기펜제 따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기펜제가 되려면 이 기펜제는 수요 법칙의 예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소비량이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늘고, 가격이 싸지는데 소비량이 오히려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하는. 그래서 이게 열등제가 돼야 돼. 열등제 중에서 이 삐딱 효과인 소득 효과가 상식에 통하는 대체 효과보다 클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2번하고 3번 넘어가지고 위에 1번만 객관식 용어로 잘 체크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상 수요 곡선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게 뉴 예산선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하는 게 우리가 보상 변화고요. 옛날 예산선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소득을 덜어내는 그 작업을 동등, 대등 변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상 변화가 뉴 예산선, 1차에서는 이걸 하셔야 돼. 우리 노경에서는 제가 이거 둘 다 헷갈리시니까 동등 변화를 가지고 얘기하거든.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 말씀드리는데 1차에서는 보상 변화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밑에 그림 있는 것처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한 대체 효과, 이게 힉스의 보상입니다. H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통에 해서 이제 마샬의 M을 쓰기도 해. 오케이? 그리고 이제 보상하는 방법이 이제 효용을 유지하게 되는 것을 힉스 보상이 있고, 이 효용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무차별 곡선이. 그래서 이전과 동일한 상품 묶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슬러스키 보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수요함수 도출하는 겁니다. 우리 많이 했어요. 목적식과 제약식이 있어요. 그럼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을 통해 가지고 MRS랑 PR분의 PX가 같다는 걸 활용합니다. 이 관계를 얻어낼 수 있지. Y로 정리해서 예산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X를 구할 수 있어요. 소득에 비례하고 가격에 반비례하는 거. 그리고 교차 탄력성은 빵이야. 다른 제와의 가격이 여기 반영돼 있지 않잖아요. 완전 보완제인 경우는 요거 특성이 성립합니다. 요걸 예산식에 대입하면 X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는 Y제 가격이 들어가 있다는 거 잘 보이실 거야. 왼쪽과의 차이점이 요게 더 들어가 있는 거죠. Y제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Y제 가격이 올라가면 이 분모가 올라가게 되니까 X의 소비량은 감소하잖아. 교차 탄력성이 어떻게 됩니까? 교차 탄력성이 부등호가 반대 방향이니까 0보다 작게 되고 포환제 관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수요함수 도출하는 건 여러분들이 공식 암기하지 마시고요. 현시선호 약공리는요,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좀 다른 시험에서 회계사 시험을 중심으로 조금 출제는 돼.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도 더 출제가 될 수는 있지만 약간 너무 앞서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막 출제가 되고 하면 약공리를 위반하는, 배신하는 경우를 통해서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약간, 아니면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뭐 약간 헬스장에 그거 있잖아. 가입비를 내고 가격 할인 받았는데 헬스를 더 안 해. 그렇게 되면 약공리 위배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직접 현시 선호 모두 구입 가능한 동일한 예산 선상에 있을 때 나오는 게 약공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예산선이 이렇게 파란 색깔이었었는데 가격이 변했거든. 이제 옛날에도 Q0와 Q1을 둘 다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변했어. 둘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Q0가 좋다 그랬다가 새로운 상황에서는 Q1이 좋다. 이런 뭐야? 얘가 둘 다 사과랑 바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어제는 사과가 좋다 그러고 오늘은 바나나가 좋다 그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약공리를 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와 생활 수준은 하지 않을게요. 요거는 하지 마시고요. 대신 약간 한때 유행하다가 요즘은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요거는 그냥 뺄게요. 혹시나 해서 넣어놓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게 개선됐는가 그걸 찾는 것이고 약공리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할 건 아니고 요거 있죠. 요거 거시경작에서 지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출제가 되거든요. 라스파일에서 가격지수 요거 잘 볼까요? 가격이 얼마나 변화했니? 이거잖아. 근데 뒤에 라스트 Q0를 곱해서 가중치로 사용하면 라스파이레스 가격지수. 요건 잘 보세요. 두 개 비교해 보시죠. P0, P1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가인데 뒤에 Q1을 곱했어. 프레젠트 현재 수량을 곱했으니까 이거는 파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이게 가격지수 해서 이게 GDP 디플레이터로도 표현하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라스파이레스 방식, 파세 방식은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되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수가 물량지수, 수량지수도 있습니다. 라스파이레스 수량지수, 파세 수량지수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1번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우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걸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아이고 저거는 조금 내가 가물가물한데 라고 하면은 기본서와 그 파트의 객관식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해가 잘 된다 그러면 한 요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역시 또 객관식 문제를 좀 많이 좀 풀어보세요. 원래는 기출문제가 되게 중요한 건데 올해는 40문항으로 바뀌고 난이도가 좀 올라갈 것 같아서 과거의 기출은 당연히 풀어보셔야 돼. 어쨌든 비중은 노경 관련해서 비중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40문제를 만들다 보면 다른 인근 문제들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객관식 제가 말씀드린 게 풀어드린 게 좀 과할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여기 사회보장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